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6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은 뇌피셜 시나리오다. 거대한 음모, 매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러시아 해군 소속의 심해 잠수정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승조원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사고 잠수정을 세베로모르스크 군사기지로 옮겨서 현재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잠수정은 로샤리크라고 불리는 2003년에 진수된 핵추진 극비 스파이 잠수함 AS-12입니다. 이 로샤리크는 해저에서 통신 케이블을 도청하거나 절단하는 비밀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해군 잠수정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 긴박한 이야기를 가상의 주인공 K2의 시각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피셜이 아닌 뇌피셜 시나리오임을 한 번 더 밝혀둡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시 방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약 및 알코올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미국 국민을 상대로 약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2020 대선 캠페인에 막이 오는 시점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 에어포스2는 7월 2일 아침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이륙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연설문 원고를 다듬고 있던 펜스 부통령에게 수행비서가 급히 메시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통령님,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돌아오시라고 합니다. 에어포스2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백악관으로 향하는 내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다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대통령의 건강에 무슨 이상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란이나 북한 관련 중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벌써 몇 주 전부터 예정된 뉴햄프셔 방문마저 즉시 취소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도록 한 것을 보면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재활센터 방문이 7월 1일 당일치기 여행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이토록 다급하게 자신을 찾는 이유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핵심 강요 및 백악관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생각과 달리 짧게 끝났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 호간 기들리는 대통령의 건강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공보비서는 단지 부통령이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과 부통령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악관에 조용하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감지한 기자들은 곧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를 향해 기사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7월 2일 모스크바 북서쪽 트베리에서 개최되는 연례 수변관광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변관광 포럼은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포럼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크루즈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 등 꽤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포럼 참석을 포기하고 급히 모스크바로 복귀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에는 안보 관련 핵심 관료들과 고위 군 지휘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제 7월 1일 밤 바렌츠 해저에서 핵추진 심해 잠수정 AS-12의 화재가 발생,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4명 중에는 7명의 대령과 2명의 러시아 영웅 메달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자 일부는 세베로모르스크 군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사망했으며 잠수정은 현재 모항인 세베로모르스크로 견인되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자칫 잘못 처리할 경우 국내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0년 8월에 발생한 러시아 핵 잠수함 쿠르스크호의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북해함대 소속의 쿠르스크호는 바렌츠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에 두 차례에 걸친 폭발로 승조원 118명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당시 해저에서 발생한 폭발은 멀리 떨어진 알래스카에서도 진도 4.2로 기록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소치에 머물면서 사건의 대외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구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국 해군의 비극에 분노한 러시아 국민은 정치 초년생 푸틴을 향해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푸틴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즉각 세베로모르스크를 방문해서 후속 활동을 지휘하도록 지시하면서 두 가지 지침을 건넸습니다. 첫째, 희생자들의 공적을 높이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고 특히 전체 해군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오. 미국과 달리 대규모 항공모함 건조 능력이 없는 러시아에게 잠수함 전력은 러시아를 지키는 핵심 무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득시키시오. 둘째, 언론에 분명하고 통일된 보도 지침을 제시하시오. 즉, 러시아 해역에서 해저 지도 작성을 위해 해저 지형 탐사 활동 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식되도록 하시오. 특히 러시아 해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로샤리크가 제3국 해역에서 비밀 공작 활동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서방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데 주력해주기 바라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7월 2일 백악관 긴급회동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백악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상 사건이 발생했고 부통령 참석이 필요했다는 설명 이상의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온갖 소스를 찾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충격적인 음모론을 내놓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곤 했던 데브카 파일의 다이앤 쉘렘 기자가 7월 2일 밤 10시 24분 또다시 기자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월 1일 러시아 전략 핵잠을 호위하던 러시아 공격 원잠이 알래스카 인근의 미국 해역에서 미국의 공격 원잠에 의해 포착되었다. 러시아 공격 원잠은 미국 공격 원잠을 향해서 어뢰를 발사했고 미국 잠수함은 아슬아슬하게 이를 회피했다. 미러 간에 발생한 군사적 충돌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백악관과 크렘린은 즉각 한라인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면서 조율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백악관 미팅에 불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믿기 어려운 기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알래스카에서 미국 잠수함의 반격으로 데미지를 입은 러시아 잠수함이 24시간도 되기 전에 2300마일 떨어진 러시아 세베로모르스크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예기치 않은 침묵과 크렘린의 급박한 조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는 여전히 충격파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언가 있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러시아 잠수정 사고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내셔널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2018년에 새로 만든 지하 벙커는 미국도 러시아도 감청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시설입니다. 요시 코엔 모사드 부장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밤 러시아 북부 무르만스크주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심해 잠수정 로샤리크의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25명이기 때문에 생존자들과 함께 추가 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특이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 해역에서 실험용 잠수정의 사고 발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공해상이나 외국 해역이 아닌 러시아 해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이나 여타 국가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을 초동 단계에서 차단하거나 러시아 잠수함이 자국 해역에만 머물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로샤리크는 단순한 심해 잠수정이 아닌 최첨단 심해 잠수정입니다. 최대 해저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잠수함의 자망 깊이가 150m 이하,
최첨단 핵 잠수함도 500에서 700m가 한계라는 점과 비교해본다면 6000m의 자막 능력을 가진 로샤리크가 얼마나 우수한 잠수정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 러시아 크루스크 핵 잠수함이 침몰할 당시의 깊이는 해저 108m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로샤리크가 해저에 설치된 데이터 케이블을 감청하거나 또는 파괴하는 스파이용 잠수정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짧은 미팅을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되었던 지역 행사를 취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내년도 2020년 대선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확정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마약 재활센터 방문은 여느 때와 달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백악관이 밝히기 어려운 모종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잠수정에 탑승한 인원 중에 함장급인 대령이 7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러시아 공로 훈장을 받은 최고 엘리트 요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해저 해도 작성 중이라면 25명 정원의 작은 잠수정에 이토록 많은 최고위급 장교들이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해저에 침몰한 외계 UFO 조사를 위해 다수의 고위 인사들이 탑승했다는 설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 심해 잠수정에 화재가 발생하고 푸틴과 마이크 펜스가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과연 미러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네타냐후 총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공습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를 떠나 총리 집무실로 돌아가면서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대공습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는 7월 1일 새벽부터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남서부와 중서부 홈스주를 강타했습니다. 민간인 6명을 포함해서 15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공습이었지만 러시아가 시리아에 배치한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는 아무런 위험 없이 시리아를 강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새삼 자신이 3개국 안보보좌관 회동 주선을 통해 러시아의 시리아 내 이란군의 철수 필요성을 강조한 성과에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S-300 미사일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지난 6월 24일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안보보좌관 간의 3자 회동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르 벤 샤바트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3인은 네타냐후 총리의 주재로 예루살렘 회동을 통해서 시리아 내 이란군 철수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밟던 그 역사적인 시각,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시각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DMZ 회동보다 울란바토르 방문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한국에 도착한 볼턴 보좌관은 자이반 타이반 곧바로 울란바토르로 향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미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시점에 북한이 인간 오작품이라고 격렬히 비난하는 볼턴 보좌관을 계속 옆에 두기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볼턴으로서도 자신을 기생충에 비유하며 비판을 일삼고 있는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바싹 붙어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불편한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번 DMZ 회동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폐기가는 핵 동결을 요청하고 나아가 핵 보유국 인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자신과 NSC 참모들은 북핵 동결론에 대해 논의한 바도 들어본 적도 없는 시나리오라고 반발하면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경론자들에게 북한과 이란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 속에서 북한을 보고 북한 속에서 이란을 읽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없다면 이란도 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볼턴의 북핵 동결 반대 발언이 나온 비슷한 시각, 네타냐후 총리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월요일인 7월 1일 작년 초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 입수 작전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모사드 비밀요원의 공적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4명의 남성 요원과 2명의 여성 요원에게 직접 공훈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들 모사드 요원들은 작년 1월 테헤란에 침투해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담은 비밀 문건을 이스라엘까지 빼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5만 5천 건의 종이 문건과 CD 183장에 담긴 5만 5천 건의 디지털 파일 등 0.5톤 분량의 엄청난 비밀 문건을 적국의 심장 테헤란에서 단 하룻밤 만에 국경 밖으로 빼내어 1600km 떨어진 이스라엘까지 이동시킨 영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 30일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1일 행사에서 모사드 요원에 대한 메달 수여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사드 비밀 작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 작전 때문에 결국 이란의 핵 개발 음모를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소위 폭탄 선언을 던진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모사드 요원을 상대로 언급한 비밀스러운 내용은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모사드의 이란에 대한 비밀 공작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미국,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해 유화적 태도로 선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급격한 정책 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쐐기를 받고 나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9월 17일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국이 꼬일대로 꼬여가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이란은 유조선 공격, 미군 무인 정찰기 격추 등 공격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전격적인 공습 중단 지시라는 면죄부를 받으면서 날이 갈수록 기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6월 28일부로 2015년 핵 협상에서 규정한 저濃도 우라늄 저장량 300kg 제한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7일경에는 우라늄 농도를 현재 3.67%의 저濃도에서 무기급에 해당하는 20%로 높일 것이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의 우라늄을 90%로 고농축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위기 상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를 내걸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 이스라엘의 전망이 달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2020년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이란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국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과 북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한국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하정보부 상황실입니다. K2는 거대한 모니터 위에 수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워싱턴, 모스크바, 예루살렘발 기사와 정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6월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폐막을 계기로 국제 질서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분쟁의 휴전을 선언하고 화해에 부과한 제재 조치 일부 해제를 약속하는가 하면 6월 30일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DMZ를 방문해서 아예 김정은과 3차 미북 정상회담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반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K2는 2020 대선을 위해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법에 생각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란에 대해 공습을 중단하고 대화의 손짓을 건네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구상할 정도로 상황이 급하게 전개됩니다. 강경파가 물러가고 온건파가 득세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경파 존 볼턴의 입지가 약해질수록 폭스뉴스 터커 칼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파들이 양지에서 음지로 향할 때가 된 것일까요?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와 미국 핵잠수함 간의 충돌설, 비밀작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러시아 심해 잠수정, 네타냐후의 시리아 대공습과 모사디의 이란 핵기밀 탈취를 위한 비밀작전의 공개, 세상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대반전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가상의 시나리오로 여러분과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잠시 훑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